그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믿었어요. 내내 그녀 곁을 지키며 돌봤고 병원에도 내가 데려가 모든 걸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장 의지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자살인지 아니면 의학적인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녀는 얼마 전까지 병원에 있었고 수년 동안 아팠어요.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죽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인 무기가 함께 밝혀졌죠. 그리고 그녀의 독성 검사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고 몸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양분이 나왔어요. 그게 뭔데요? 그건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이라고 불려요. 그게 뭐예요? 흔히 쓰는 안약이에요. 그들은 이를 살인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 중 하나예요. 제가 그녀를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맹세해요. 저는 불화섰어요. 법정에서는 두 이야기가 충돌합니다. 하나는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리는 제시를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또 다른 하나는 배신이었어요. 린 허너는 제시 크래셔프스키에게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배심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믿을까요? 저희 배심원단은 피고인 제시 R. 크셰프스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미너입니다. 여성 범죄자의 이번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우리는 린 허넌을 만났습니다. 1956년 6월 태어난 린 허넌은 1시간쯤 떨어진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았고 미용사이자 미용실 주인이었습니다. 린이 어디를 가든 친구들은 그녀가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었다고 했습니다. 머리부터 손톱, 액세서리까지 매일이 특별했지만 린 허넌은 외모와 매력을 가졌음에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녀 곁에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린은 친자식은 없었지만 한 사람을 특히 딸처럼 여겼습니다. 제시 크르체프스키는 린의 절친 제니퍼 플라워의 딸로 린은 제시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드러납니다. 제시는 린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시는 조금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위조와 신원 도용으로 감옥에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 제시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같은 해 린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제시는 린의 간병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린은 심각한 위장 문제와 고혈압, 폐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린은 수년간 병원에 자주 입퇴원했고 제시는 그녀의 전담 간병인가 되어 집에서 린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었습니다. 제시는 장을 보고 린의 청구서를 지불합니다. 린 허닝은 제시를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녀는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린의 건강은 계속 악화됩니다. 2018년 10월 3일 911에 신고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한 사람은 제시 쿠체스키입니다. 제시는 린이 의식을 잃고 반응이 없다고 신고합니다. 응급구조대가 린의 콘도에 도착했고 린은 거실 리클라이너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러키 소방대원들은 그녀의 사망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워키쇼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부보안관들은 린의 가슴 위에 많은 양의 으깬 알약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린의 몸 왼쪽에는 더 많은 으깬 약이 담긴 접시가 있습니다. 부보안관들은 린 양 옆 테이블 위에 수많은 처방약병들이 놓여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린의 집 내부와 부보안관들의 초기 관찰을 토대로 린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서 증인 A로만 확인된 한 이웃에 따르면 린은 집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 며칠 전에 퇴원했다고 합니다. 린의 이웃은 자신과 제시 크루체우스키가 함께 린을 일으켜 도왔다고 말합니다.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증인 A는 린인 자살할 생각이 있다고 믿지 않았으며 그런 인상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시 크루체우스키는 부보안관들에게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워키쇼 카운티 부보안관들이 제시와 대화했을 때 제시는 린이 사망하기 전 금요일인 2018년 9월 28일에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자살인지 아니면 의학적인 문제였는지 정말 알 수 없었어요. 그녀는 사망하기 직전에 병원에 있었고 수년 동안 아팠어요. 정말 확신이 없었어요. 의사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답답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의료 서류가 13자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몰랐어요. 그녀가 어떤 상태였고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았지만 사실 잘 몰랐어요. 알다시피 정말 답답했어요. 저는 항상 곁에서 그녀를 돌봤거든요. 병원에 데려간 것도 저였고 모든 걸 다 한 사람도 저였어요. 제가 그녀와 함께 병원에 있지 못했다는 것과 모른다는 사실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를 괴롭혀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내가 도울 수 있었을까? 뭔가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저한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저는 이전에 그렇게 사람을 발견한 적이 없었고 다시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내시의 말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린이 재활을 위해 입원 치료를 받기를 원했지만 린은 거절했다고 해요. 제시는 린이 원래 10월 1일에 가정방문 진료 일정이 있었지만 10월 5일 금요일로 연기했다고 말해요. 서류에 따르면 제시는 린이 일주일 내내 이상하게 행동했고 병원이 돈은 못 받게 고지서를 벌였다고 말해요. 제시가 린의 약을 확인할 때마다 약이 너무 많거나 부족했어요. 제시는 린이 자신에게 중요한 서류 위치와 고양이를 어떻게 해주길 바랬는지를 알려줬다고 했어요. 린은 요양원에 가기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린은 건강 문제로 집을 떠나야 할까 걱정했어요. 제시는 이런 이유들로 린이 자살을 생각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해요. 약을 먹을 때도요. 저는 매일 린이 병원에 있을 때 약이 너무 많아서 님, 이 약 먹어야 해. 이 약도 꼭 챙겨야 해.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약을 꺼내서 주면 린은 나 이미 먹었어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약을 살펴보면 여기 들어있는 양이 맞지 않네. 아니면 너가 약을 안 먹은 거야 라고 생각했죠. 린이 어떤 약은 안 먹고 어떤 약은 너무 많이 먹어서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분명히 린은 억지로 약을 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자살났냐고요? 네. 제 생각엔 그녀는 약간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녀가 병원에 갔을 때 그게 그녀에게는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결정타였죠.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녀는 거기서 나가려고 원하는 대로 뭐든지 말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녀가 그냥 집에 오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녀는 그냥 정말 아픈 것에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답을 얻지 못해서 답답해했죠. 반면 제시는 린이 고양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떠나지 않았을 거라 믿어요. 또 린에게 가족이나 연락하는 사람이 제시밖에 없었다고 지적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제시는 린의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린의 사망 원인과 사망 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검시관이 몇 주나 걸렸죠. 그동안 수사관들은 사건을 조사했어요. 법원 문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 19일 보안관실 소속 경관들은 증인 C와 대화했어요. C 목격자는 제시 쿠르체프스키와 그녀의 어머니 제니퍼 플라워가 린의 죽음에 연루됐을 수 있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어요. 증인 C는 린은 오래 알아왔으며 린이 의도적으로나 실수로 약물 과다 복용을 할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인 C가 제시와 그녀의 어머니 제니퍼가 연루됐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들이 린의 집에 살며 그녀의 물건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사망한 뒤 그들은 린의 차를 쓰고 재산을 팔았다고 해요. 그 다음 달 형사들은 린 하촌인 증인 B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B 목격자는 린의 모든 유산이 제시에게 남겨진 것이 수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는 형사들에게 직접 제시를 조사해보니 그녀가 위조와 사기로 여러 차례 전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인 법원에 제출된 린의 유언장이 진짜인지 린의 죽음에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곧 그의 최악의 의심이 검시관에 의해 확인돼요. 2019년 1월 린 허넌이 사망한 지 3개월 후 워키쇼 카운티 검시관이 독성 검사 결과를 발표해요. 결과에 따르면 린의 몸에서는 치명적인 양의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 검출됐어요. 형사들은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 안약의 주요 성분임을 주목해요. 워키쇼 카운티 검시관 린다 부드레치키 박사는 사람 혈액에서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 검출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 성분은 인체에 독성이 있으며 린이 안약만 사용했다면 혈액에서 이 정도의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 검출될 수 없다고 해요. 형사들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제시는 검시관 사무실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린의 부검 결과에 대해 계속 문의했다고 해요. 여기는 폭스5 커뮤니케이션즈 제프입니다. 안녕하세요. I'm calling. I'm trying to find out some information and I just have to 번호도 누가 담당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 하나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정보를 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미러시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검시관이 저한테 여러 번 연락처를 줬어요. 알겠습니다. 검시관과 얘기하셨다면 사망 급여와 관련된 건가요? 오케이. 그 제3자의 성이 어떻게 되나요? HERNA, 헤르난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린입니다. 그 일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그녀는 작년 10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오케이.
하지만 그 일이 언제 여러분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건 전혀 몰라요. 기본적으로 저는 검시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이건 병원에서 알아챘어야 했던 일 아닌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It's the medical examiner hasn't had any information in months. 그리고 그녀가 그 일이 당신 부서로 이관됐다고 방금 말했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아직 제시를 체포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몇 달 뒤 2019년 7월, 제시는 다시 면담에 불려옵니다. 제시가 답해야 할 질문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린 헤르난의 돈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녀가 그때 청구서를 직접 관리했나요? 아니요, 두뇌가 충분히 또렷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몇 가지 일은 했지만 저에게도 뭘 내야 하는지 말해줬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이번 달에는 이걸 내야 해. 이번 달에는 이걸 내야 해. 예를 들어 그때 자동차 할부금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면 아니요, 전 아니었고 그녀가 신용카드를 과하게 썼어요. 뭐라고요? 그녀는 신용카드 매장에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지난 6달 동안 그녀 몸이 안 좋을 때는 매일, 아니면 거의 매일 그쪽에 갔나요? 거의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일당으로 지불하나요? 아니면 주급으로 지불하나요? 아니요. 제 말은 공식적으로 시간당 $20를 받는다는 식의 합의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요, 그런 식의 합의는 전혀 없었어요. 수사관들은 제시에게 그들이 한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그녀의 독성 검사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그녀의 몸에서 검출된 약물이 있는데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약물이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건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이라고 불리는 약물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카밀로드는 주로 안약으로 사용됩니다. 제시에 따르면 그녀는 린을 위해 안약을 샀지만 린이 그것을 복용하는 걸 본 적은 없다고 했어요. 그녀는 항상 안약을 사용해요. 그녀가 그걸 어디에 썼는데요? 그녀는 안약을 눈에 썼는데 너무 빨리 다 써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쓴 편이었나요? 어느 정도였죠? 그녀가 병원에 있을 때 제가 4병 정도 가져다 줬어요. 그래요. 그녀는 항상 그걸 눈에 넣으며 내 눈이 너무 건조해 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주 쓰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했죠. 항상요. 그녀에게 무슨 안약을 사주고 있나요? 안 몰라요.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경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제 말은 저는 안약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바이신이라고 부르는 그거 있잖아요. 아니요. 그녀는 다른 종류를 좋아했어요. 직접 보기 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몰라요. 알겠어요? 병원에서는 그 점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몸 어디에선가 그게 튀어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몇 주 동안요? 그게 대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약을 많이 쓰면 몸에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검시관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이 그녀 집안을 살펴봤나요? 그녀는 그걸 박스제로 또는 패드로 갖고 있어요. 네. 그녀는 안약을 자주 쓰는 걸로 유명했어요. 알겠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게 뭐지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정말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그녀가 그걸 입에 뿌리는 걸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본 적 있어요. 그녀가 약 먹을 때 알코올이란 단어 쓰는 거 본 적 있나요? 없네요. 뭐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알코올, 그러니까 증류주 같은 거요. 증류주. 보드카. 항상 스트레이트 보드카만 마셨어요. 그게 주된 술이었죠. 검시관은 누군가 그녀를 살해했다고 보는 쪽이에요. 정말이에요? 알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 옆에서 바이진병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녀 집 곳곳에 다 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들은 바로는 그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검시관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줬고 현장엔 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 있었어요. 저는 당신을 놀라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저도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전혀요. 그것들은 전부 그녀의 욕실에 있어요. 욕실에 잠겨있고 2개는 그녀의 침대 옆 서랍에 있어요. 저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녀 바로 옆 벽탑 위에 있었어요. 맹세코 정말이에요. 항상 거기에 두었으니까요. 침대 옆 혁탁 사진이 있어요. 검시관이 꼼꼼히 조사했어요. 당신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정말 100%요.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짓을 할 사람을 저는 몰라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하고 싶어 할 사람을 정말 몰라요. 모르겠어요. 제가 당신에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거를 살인사건으로 보려 해요. 그거 저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 중 하나예요. 너희들 내가 그녀를 죽였다고 생각해? 선생님, 맹세코, 저 미쳤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제시가 린 허넌의 죽음으로 얻을 게 많았다고 믿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그녀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줬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아요. 금액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숫자를 한번 말해보세요. 아마도 $2만 정도야.
만약에 포렌식 회계사가 이 자료를 보고 19만 달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면 놀라실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난 2년간 그녀가 당신에게 약 20만 달러를 준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그녀가 당신에게 2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주도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회계도 맡고 있고 모든 걸 주도하고 있죠. 네. 당신이 신용카드 관련 업무도 처리하고 있죠. 당신은 그녀의 재정 거 잘 알잖아요. 곧 돈이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녀를 죽였다는 건가요?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죠. 제가 왜 돈 때문에 그녀를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제 가족이에요. 제 생각엔 당신이 안 한 것 같아요. 당신이 살인자라고 해도 저는 그녀를 죽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 생각엔 그녀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녀는 원하지 않았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도움을 원했어요. 당신이 이해한다고 했지만 제 생각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녀에게 그 안약을 넣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시가 체포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인 혐의로는 아니에요. 지금 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저는 그런 기분이에요. 알겠어요? 말해줄게요. 야, 무슨 일이야? 말해줄게요. 너 지금 보호관찰관과 통화 중이야. 난 네가 보호관찰관과 통화할 때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했어. 이 보호관찰관이 네가 지난 2년간 받은 돈에 불만이 있었어. 그게 100% 진실이야. 다음 날 다시 형사들 앞에 섰어요. 제시의 이야기는 여전히 그들이 수집한 증거와 맞지 않아요.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거짓말을 했어. 스쿼트에게도 거짓말을 했고 네 엄마에게도 거짓말을 했지. 우리는 어제 네 엄마와도 얘기했어. 제가 뭘 거짓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얘기했어요. 그분은 내게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하셨어. 린이 저에게 돈을 줬는데 예전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엄마인 제니퍼가 특히 리네가 많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건 엄마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형사들은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려 하고 제시는 며칠 뒤 다시 불려와 조사받으며 초점은 린의 은행 계좌로 돌아갑니다. 누군가가 최소한 2년 동안 최소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건 3년 동안이었어요. 그리고 큰 금액들은 그녀가 죽기 훨씬 전이었어요. 그건 아무 관련도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당신에게 이 모든 돈을 줘야 하죠? 넌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녀가 왜 당신 빚을 신경 써야 하죠? 그게 바로 그녀였으니까요. 제시가 이전에 거짓말 감지기 검사를 하기로 동의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당신이 별로였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미 몰랐나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실패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그 일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녀에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여러분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알지만 절대 돈 때문에 그녀를 해치지 않았어요. 저는 절대 그녀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좋은 사람이고 저를 경제적으로 도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그녀를 죽였다고 생각하나요? 돈, 어제도 말했지만 난 그녀가 죽고 싶어 했고 네가 도와줬다고 생각해. 그게 내 생각이야. 네가 제대로 알아챈 것 같아. 가족이나 친구 없는 완벽한 희생자를 골랐다고 생각해. 나는 그녀의 가족이었고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맞아, 그거야. 너희들 그냥 그걸 써. 그래, 내가 왜 그녀를 없애고 싶겠어. 그녀는 돈이 없었고 너희가 그녀 이름으로 신용카드와 대출도 받았잖아. 나는 그녀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정말이야, 아무것도. 해시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요? 해시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분명히 좋게 보이지 않을 거야. 수사관들이 제시를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어. 검시관이 아직 이 사건을 타살로 분류하지 않았거든. 검시관의 소견은 분명히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입안에 으깬 알약이 있었어. 입 주변에도 으깬 가루가 있었고 코 주변에도 으깬 가루가 있었어. 누군가가 정말 티나게 해놨어. 그리고 그녀 몸속에선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 아니, 치료 수준보다 훨씬 못했어. 그러니까 전혀 아니었어. 내 생각엔 그녀 앞에 약이 한가득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분명히 약이 한가득 있었지. 하지만 그녀는 그 약을 거의 먹지 않았어. 그녀의 몸속에는 그 두 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난 그게 믿기 힘들어. 알약이 2개 있었어. 그녀를 데려갈 때 그녀는 아침에 두 알보다 더 많은 약을 먹었어.
법의학자들과 의사들 그리고 검사를 했던 사람들은 당신과 의견이 달라요. 그리고 이건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거의 1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조사가 진행됐어요. 그들 쪽에서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검시관은 꽤 신중한 사람이에요. 설명할 수 없다면 이걸 살인이나 타살로 부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가 확신하지 못해요. 하지만 계속 우리에게 말하죠. 크리스, 나는 이게 타살 같아. 숫자가 안 맞아.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제시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녀는 오래전에 마이진을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녀가 여러 개를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요. 그녀는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고 2번 약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녀는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당신이 말한 전날이었나요? 전날은 그녀가 그걸로 크리넥스를 사야 했던 날이에요. 그리고 그건 아마 이만한 크기의 유리잔이었어요. 그리고 바이진을 얼마나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 전에 보드카 병에 부어놨었거든요. 저번에 제가 그 병을 샀을 때 그녀가 그걸 자기 보드카에 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타미, 마지막으로 남은 게 거기니? 라고요. 그녀가 3번 정도 그렇게 했고 너무 아파 집안과 자기 방에 똥을 쌌어요.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그걸 치웠어요. 왜 그녀가 밥솥을 전자레인지에 넣었죠? 그녀는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다음날 압박이 더 심해지고 제시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린이 너무 아파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요. 네가 다 털어놔야 해. 그날 12시 네가 그녀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 난 몇 달 동안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네가 그녀에게 병을 건넬 때 마음이 아팠지. 내 마음속은 아팠지만 그녀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이런 일은 결국 일어난 일이었어. 왜냐면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확실히? 그렇지 않아. 그리고 너도 그걸 알고 있었잖아. 솔직히 말해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그날 오후 나는 그냥 유산 관리인일 뿐이야. 네 머릿속엔 거기로 돌아가면 그녀가 죽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맴돌았지. 너 좋은 사람이라 그녀에게 말 못했지? 아니야. 그리고 넌 이 모든 일에 대해 끔찍하게 느끼고 있어. 정말 끔찍하게 느끼고 있지. 집에 있던 마지막 유언장에는 앤소니와 우리 엄마 이름이 있어. 너희가 찾았을 것 같아 알려주는 거야. 거기 있었던 걸 몰랐어. 알아줬으면 해. 엄마도 알고 있었어. 당신이 그녀를 도우려고 했다는 거야. 그녀는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태였어. 그녀는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리고 당신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어. 그게 전부야. 당신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어. 맞지? 그래! 알겠어.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끔찍하게 느끼고 있지. 그게 옳진 않았지만 나는 그녀도 원해서 그렇게 했어. 하지만 그녀는 여러 번 거부했어. 젠장. 그녀는 그걸 쏟아버렸지.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끝이었어.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면 그녀를 조용히 시키려고 반화술에 당겼을 거야. 넌 그렇게 할 수 없어.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틀 내내 제시는 자신이 한 일이 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해요.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고 죽일 수도 없었어요. 제가 도운 건 이해해요. 제가 그걸 샀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녀는 자신이 마시는 게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직접 마셨어요. 제가 억지로 먹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녀의 입에 부어 넣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게 저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저는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의향이 있어요. 제가 이유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녀를 죽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요. 너도 한몫했잖아, 제시. 내가 한 거라고 그걸 산 것뿐이야. 그게 다야. 난 그걸 샀다고. 그런데 그 이후로 내가 살인 혐의를 받는다고? 너는 버스를 운전할 수 없었잖아. 그녀가 원한 건 그 경이었고 이미 알고 있었어. 너도 그랬잖아. 아니야 제시. 알잖아 제시 알잖아. 그녀는 그게 뭔지 알고 있었어. 그건 그녀나 한 일이었어. 그래서 너는 뭐 했는데? 법적으로도 그랬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야. 그리고 항상 그랬지. 예상치 못한 결과지. 그런데 있잖아. 그게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도 할 수 없어. 왜냐면 너도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미 찾아보니 그게 널 죽일 수도 있대. 그게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 그리고 너도 그걸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6병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넌 몇 개에만 신경 썼지. 그럴 수도 있었어. 내 머릿속에도 모든 걸 다시 생각해봤어. 그리고 너희들 계속 말하잖아. 내가 도장에 찍었다고. 왜 내가 그 병을 안 가져갔을까? 왜 그럴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 병을 가져가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가 그 병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너희도 몰랐을 거고 나는 그 병을 한 번도 열지 않았어. 내가 그 병을 열었다는 지문은 없어.
제시가 열흘 동안 형사들에게 6번이나 조사를 받았어. 그래도 아직 공식적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되진 않았어. 2019년 7월 16일 수사관들은 제시와 한때 가까웠던 또 다른 목격자와 이야기를 나눠 당신과 제시가 얼마나 오래 사귀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대략 3년 정도 사귀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건 제시의 전 남자친구 스캇 크레이그와의 오디오 인터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했나요? 그녀가 린이 자살하길 바란다고 했어요. 회사 이후에요. 해주고요. 네, 감사드려요. 네. 그녀가 저한테 그걸 해달라고 해서 저는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왔냐고요? 그녀는 그 일로 친척받았고 전에 저한테 그녀가 자신을 위해 죽었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녀 봐서는 린이 자살하고 싶어 했고 린도 그걸 알았대요. 둘 다 디사바이신 6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린은 제시에게 디사바이신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고 병을 달라고 했어요. 제시는 그 안에 6개가 든 걸 알아서 린에게 건네고 린이 와서 마시겠다고 했어요. 스콧은 제시가 자신과 아이들, 심지어 전처에게까지 값비싼 선물을 사주기 시작한 후로 더 의심이 들었다고 조사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녀 남편의 손행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그녀는 항상 제 생각에 그 숫자가 린이 생을 마감하기 전 1년 반 동안 린에게서 받은 돈이 거의 30만 달러에 가까울 거예요. 그녀는 저한테 전처에게 선물을 사주곤 했어요. 우린 17년간 결혼했고 새 아이를 함께 키웠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스파 이용권 같은 걸 $100어치 사주곤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나는 웨이터인데 라고 말했죠. 알잖아요. 우리가 결혼했다면 그는 저에게 그런 걸 사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늘 아이들을 챙겼어요. 하지만 그건 $100가 호화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상했어요. 2019년 7월 9일 수사관들은 제시에게 그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소식을 전합니다. 제시, 당신은 일종의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당신은 기소될 거예요. 어떤 혐의로 갈 것인지가 문제일 뿐이에요. 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혐의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일어날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100%입니다. 당신은 일종의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무모한 살인인지 1급 살인인지요. 우리가 알아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듣기 싫겠지만 나는 장난칠 생각 없어. 너를 기소하고 싶지 않아. 그걸 네가 나한테 말해줬으면 해. 나는 알고 싶어. 네가 기소될 거야.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게 조력 자살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그녀를 죽였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가 더 나오고 있어? 아직도 그걸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다른 모든 것들 말고도 저도 발은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모든 재무 자료를 검토하고 있어요. 재무에 대해선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시. 저도 그녀를 알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말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 상황이에요. 제시 크리체프스키에 대한 조사는 그녀가 가석방 정지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몇 달 동안 계속됩니다. 제시가 출소하기 이틀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이제 공식적이에요. 제시 크리체프스키는 린 허넌 사망 사건으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형사들은 G라고만 알려진 또 다른 증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증인 G는 테컴시 교정시설의 수감자이며 제시와 같은 방을 썼던 사람입니다. 증인 G는 형사들에게 스캇 크레이그와 비슷하게 제시가 감정적으로 무너져 린에게 여러 병의 바이진을 줘 죽였다고 자백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이 아니라 린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제시는 1급 살인 혐의 외에도 절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형사들은 린이 사망한 후 린의 유산에서 거의 1만 6천 달러가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산에서요.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제시는 돈이 빚 상환에 쓰인 것처럼 보이게 가짜 서류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빚은 없었습니다. 그 돈은 행방이 묘연했고 제시가 훔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형사들은 이 사기가 29만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금액 중 13만 달러가 조금 넘는 돈이 린에서 제시에게 수표로 부정하게 이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8월 6일 제시 크리체프스키는
1급 고의살인과 동산절도 2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10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재판 전까지 워키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지연으로 인해 제시의 재판은 린 허넌이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2023년 10월에야 시작됩니다. 검찰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검찰은 제시가 린을 없애려 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TV쇼나 영화에서 종종 동기에 대해 듣습니다. 검찰은 항상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녀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동기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두 가지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의는 입증해야 합니다. 동기는 굳이 나타낼 필요 없습니다. 이 지침에서 말했듯이 동기는 종종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꽤 간단합니다. 우리가 재정 상황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면 크라셰프스키 씨가 린 허넌에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린 허넌이 평생 모은 거의 모든 돈을 훔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린 허넌 유산의 관리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 10월 3일경 린 허넌이 제시 크라셰프스키에게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시의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린의 죽음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린은 제시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린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도 그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린이 여기 있었다면 그녀는 제시가 처음부터 자신을 그곳에 보냈다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린은 뭔가 다르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자살한 일로 제시가 체포될 거라고는 그녀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린이 준 돈으로 기소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제시는 무죄예요. 몇 주 동안 여러 검찰 측 증인이 증언합니다. 린 허넌의 죽음을 몇 달 동안 조사했던 형사들을 포함해서요. 워키쇼 카운티의 형사 티모시 로버그는 변호인 측의 주장과 맞지 않는 반서가 하나 있다고 증언합니다. 형사로서 사망 현장에서 쌓은 훈련과 경험에 비추어 가슴 위에 으깬 알약이 올려진 자살 추정 사례를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현장에 있었을 때와 조사 과정에서 유서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만약 유서가 발견됐다면 그것을 가져갔을 건가요? 당연하죠. 결국 이 수사를 바꾼 건 부검의 소견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타살이라고 판단했어요. 이건 의학적인 판단이지 법 집행이나 형사 규정에 따른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공중보건상의 판단이에요. 이 부상은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테트라히드로졸린을 투여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타살이라고 했어요. 그녀가 직접 투여했다면 다른 경우일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셨을 때 이 가루가 사망자 위에 놓여있던 방식이 결국 자살로 판명된 모든 사망 현장에서의 경험과 일치했나요? 아니요. 이 점이 눈에 띄었나요? 네. 왜요? 섭취의 경우 보통 그 물질이나 제품이 거기에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녀의 약은 많이 받지만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은 없었어요. 둘째로 사람들이 섭취하는 가루나 그런 것들은 때때로 입술을 변색시키거나 토해내거나 섭취 중에 의식을 잃어서 입에서 거품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녀의 입에 닿지 않은 가루 같아요. 그러니까 토해낸 것도 아니고 뱉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녀의 가슴 위에 놓여 있었어요. 재판은 두 번째 주 증언으로 넘어가며 배심원들은 주측 증인 제시의 전 남자친구 스콧 크레이그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는 린의 죽음과 관련해 제시가 자신에게 한 거짓말을 증언합니다. 2018년 10월로 넘어가면 크리제프스키 씨가 린 하넷에 대해 어떤 소식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네. 2018년 10월에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린 허넌이 어디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셨나요? 프레이터 메디컬 센터에서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왜냐하면 그녀가 프레이터 병원에서 혼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의사들이 뭔가 결론을 내렸다고 말해줬으니까? 네. 그리고 그게 뭐였습니까? 그들은 그녀가 바이진을 섭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바이진이라는 단어를 썼나요? 아니면 다른 단어를 썼나요? 기억나십니까? 그녀는 그게 테트라 모시기 같은 의학 용어라고 했는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테트라 모시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이진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학물질이 바이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크지첵스키 씨 사이에 그 문자 대화가 있었던 달과 연도를 기억하시나요?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린헌 씨 돌아가시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후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중독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정말 화가 났고 누가 그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시는 린 살해 혐의로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린이 죽기 전과 후에 돈을 훔쳤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린의 머니마켓 계좌에서 몇 장의 수표를 추적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총 21장의 수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중 한 장은 린이 와일드 모터스에 쓴 수표였습니다. 나머지 20장은 제시 크라셰프스키에게 발행된 수표였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1월 6일 계좌가 해지될 때까지 허먼 양의 머니마켓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는 총 21장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중 20장은 크르지첵스키 씨에게 발행됐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 크르지첵스키 씨에게 발행된 20장의 수표의 총액을 계산해 보셨나요? 네. 그리고 그 금액이 77번 슬라이드에 있는 숫자인가요? 예. 그리고 그 값을 크게 읽어주실 수 있나요? 7,601 계좌의 총액은 134,337달러, 정확히는 134,337달러 0.01달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그 계좌는 25만 달러에서 시작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87달러로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스코티의 펍, 스테일의 팰리스, 하타와나미 빙고 카지노에서 거래 내역을 봤는데 그것들은 린의 이전 계좌 명세서에서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장소들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 있었던 거죠. 맞아요. 하지만 그녀가 살아 있었을 때도 아마도 2018년 9월쯤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죠? 네. 적어도 이 계좌에 대해서는 그렇죠. 맞아요. 2018년 9월 이전에 헬난 양의 5336 계좌가 ATM에서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South Faileys 같은 곳에서 그 계좌가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포터와토미 카지노에서 구매가 이루어진 걸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들은 그녀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패턴에도 맞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요. 주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면 변호인 측은 독성학자 헨리 스필러 등 전문가를 불러 검시관 판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이 그 차트에 적으셨죠? 그리고 그녀의 위에서 발견된 4.1ml의 바이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간단한 계산이니까요. 300ml가 있습니다. 바이진에는 밀리리터당 50mg 테트라히드로졸린이 들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티스푼 하나 정도 복용했고 티스푼 하나가 남았습니다. 혈중 농도가 나왔으니 그녀는 분명 그보다 더 많이 복용한 겁니다. 하지만 위에는 약 티스푼 하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1ml가 티스푼 하나입니다. 네, 사실 티스푼은 정확히 말하면 5ml입니다. 5ml가 티스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내려주세요. 부탁드려요. 혈액에 얼마나 있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을 경구로 사용하는 연구는 없습니다. FDA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안과용이고 원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릅니다. 헨리 스필러 증언 후 변호인 측은 변론을 종료합니다. 제시 크르체프스키는 증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주간의 증언과 거의 40명의 증인, 이 증언대에 선 후 이제 양측이 배심원들에게 최종 변론을 제시할 시간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사건의 현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독극물에 대해 상당히 많이 조사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사망 전에는 14만 4천 달러, 사망 후에는 8만 달러가 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사람은 곤경에 처하면 다른 사람들을 오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크지첵스키 양이 이 일을 무사히 넘기거나
말로 둘러대며 빠져나갈 거라 생각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실은 사망 원인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방식은 타살입니다. 헤르난이 사망했을 때 그는 크르지첵스키 양에게 생전보다 더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신 이 사람, 왼쪽에 있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린이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제시는 왜 그녀의 죽음을 바랐을까요? 이것은 린이 쓴 것으로 알려진 글입니다. 린은 돈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남에게 돈을 주는 것도 좋아했죠.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까지 돈을 쓰는 걸 좋아했고 형편을 넘어서 남에게 주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게 린이 한 일이에요. 제시에게 돈을 주는 건 린에게 행복이었어요. 제시는 린에게 딸 같은 존재였어요. 제시는 항상 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시는 아마 린에게 힘든 사연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것저것 돈이 필요하다고 했겠죠. 하지만 린은 기꺼이 제시에게 돈을 줬어요. 그 범죄는 그녀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야 해요. 여기에는 린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사실 린은 제시에게 기꺼이 돈을 줬어요. 이제 제시의 운명은 워키쇼 카운티 배심원단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들은 이틀에 걸쳐 심의를 해요. 2023년 11월 14일 그들은 평결을 가지고 돌아와요. 저희 배심원단은 피고인 제시 R. 크라집스키가 공소장 제1항에 기재된 1급 고의살인죄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저희 배심원단은 피고인 제시 R. 크라니페스키를 정고 2항에 기재된 동산절도죄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특별 평결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신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당한 재산이 1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까? 답. 아니요. 도난당한 재산이 10,000 달러를 초과했습니까? 답. 예. 다른 금액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단인 우리는 피고인 제시 R. 크루셰브스키가 2023년 11월 14일 오늘 날짜로 배심원장이 서명한 공소장의 세 번째 항목에 명시된 대로 동산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제시 크루체초프스키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녀의 선고는 원래 2023년 12월 예정이었습니다. 선고 당일 제시의 변호인들은 사임했습니다. 그녀는 다음해 4월 5일 워키쇼 카운티 법정에 다시 출석합니다. 이제 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린의 살인범과 직접 마주할 시간입니다. 린은 마약 중독자도 비겁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시입니다. 그녀는 린이 2018년 10월 3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독을 먹였습니다. 린이 수년 동안 겪었을 고통. 제시는 순수한 악이며 그녀 안에 악마가 있습니다. 그녀는 린의 정체성을 훔치려고 했지만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면도 외면도 너무나 추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인간 말종입니다. 그녀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녀는 거짓말쟁이이자 도둑이며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입니다. 제시, 네가 새로운 집에 가게 되면 네가 린에게 했던 것처럼 이용당하고 학대받고 쓰고 버린 고깃덩이처럼 이리저리 넘겨지게 되길 바란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네가 걱정할 일 중 가장 사소하다. 여자 교도소에서 여자를 속이는 건 네가 가게 될 곳에 비하면 휴가처럼 느껴질 거다. 악마가 널 기다린다. 지옥에서 썩어라. 린 허는 천국의 천사야. 린, 평안히 쉬길 바란다. 모두가 널 정말 그리워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정말 미안해. 신의 가호가 있길. 제시의 어머니 제니퍼 플라워는 기소된 적 없지만 아직도 린 허넌을 친구라고 부르며 배심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바라요. 알다시피 저는 그녀가 유죄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저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그랬다고 믿지 않아요. 그녀가 그녀를 죽였다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믿고 있고 그녀에게는 그걸 보여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요. 제가 당신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 이 문제를 조사하고 깊이 공감하고 신중히 검토하신 뒤 그 결정을 내릴 때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시는 재판에서는 말하지 않기로 했지만 선고 공판에서는 발언합니다. 제시는 판사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백을 선언합니다. 그녀는 린의 죽음에 대해 린 외에는 아무도 책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판사님께서 이 사건이 타살이었고 모든 것이 돈과 바이진 때문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살인은 없었습니다. 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린을 복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약이나 다른 어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살했거나 실수로 약을 과다 복용해 사망한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그 사람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쓰일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도 않은 살인 혐의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그녀가 돌아오거나 삶이 쉬워지진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한 일에 대해 저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그건 그녀의 결정이었고 그녀의 선택이었고 그녀의 행동이었어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제니퍼 듀로 판사님은 제시에게 직접 말할 때 거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공개적으로 물어봐야겠어요. 이건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묻는 건데 당신은 처음부터 린 허넌을 계속해서 독살하고 있었던 건가요? 당신이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로요. 아니요. 대답을 바라지 않아요. 지금은 제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을 끊지 마세요. 그녀는 눈에 띄게 아파졌어요. 더 아파졌죠. 당신이 그녀의 삶에 매일 다시 나타난 이후로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2018년 9월에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그녀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 그녀에게 THC로 독을 먹였어요. 그건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카메라든 뭐든 간에요. 그게 당신에게 허락을 준 것 같아요. 당신은 들키지 않았다고 했죠? 아마 일어나던 일이. 당신이 그걸로 린 허넌을 조종하고 그녀에게서 훔치고 그녀의 계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그녀를 노렸던 것 같아요. 듀로 판사님의 제시에게 내린 최종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과응보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1급 고의살인 혐의 첫 번째 항목에 대해 30년 후 감독 조건부 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도 혐의를 제외하고도 당신은 거의 일흔이 될 것이고 오늘날 님보다도 나이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혐의는 첫 번째 혐의에 이어 서로도 연속해서 최대 형량을 복역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전과를 고려하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조와 횡령, 중범죄 유죄 판결, 그리고 당신의 석방 후 감독 기간에도 행실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 범죄의 심각성을 부당하게 낮추는 셈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살펴봤고 여기서 제 목표는 그 목표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짰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당신이 80살쯤 됐을 때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시 카르첵스키는 위스콘신에 있는 테컴시 교정시설에서 형을 복역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너이며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범죄자를 소개하겠습니다.